네, 6월 29일 목요일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방송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미국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뭐 온종일 그냥 지루하게 보합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월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실적 발표가 3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9월에서 11월이 이게 1, 4분기고 12월에서 2월이 2, 4분기고 3월에서 5월이 3, 4분기입니다. 지금 요거 실적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시장이 예상한 수준 정도 나왔는데, 뭐 지금 3분기 실적이 중요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 6월에서 8월 전망이, 4분기 전망이 어떠냐, 이게 초점이었는데, 다들 긍정적입니다. 제일 그런데 또 관심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거래에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둘 중에는 요즘은 하이닉스가 더 탄력을 보인다. 왜? HBM3 때문에. 그래서 HBM3가 뭡니까 한다면요. 요것은 엔비디아의 GPU가 A100, H100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거 A100의 성능을 곱하기 3을 한 게 H100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건데요. 얘들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구동되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의 덩어리라 그럴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서 한번 잘라보면요. 여기 DJ 패키징도 해놓고 한다 보면 여기다가, A100 있고, 여기다가,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HBM3를. 그래서 HBM3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1등 아니냐 했는데, 지금 HBM3에 완전히 밟혀버렸죠. 삼성이 대비를 못해서. 삼성의 문책성 인사가 곧 단행될 거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스럽지 않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 지금 점유율이 50%, HBM 시장에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HBM3, 이런 HBM 시장이, 올 남은 기간 동안 한 60%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한 30% 성장할 거다. 놀라운 성장세죠. 지금 반도체, 디램, 낸드는 지금 투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쪽은 별 3개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TSMC 패키징도 하거든요. 이 관련 부분 패키징 투자를 또 엄청 하고 있어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AI 시장이 빨리 개화를 할지 몰랐으니까, 지금 반도체는 다른 부분 투자는 막줄이지만, 이런 HBM3, 이런 관련 패키징, AI 관련한 패키징에는 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HBM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고성장하겠구나 하는 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DDR5가 지금 주류는 DDR4거든요. DDR4를 이제 시장의 커지는 능가하는 시점이 내년 한 1분기 정도겠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뒤졌지만 드디어 DDR5가 주력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DR5 시대는 내년 1분기쯤 열리겠다. DDR5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제 카페에 보면 DDR5 관련 수혜주들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 요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굳이 마이크론 자체보다는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지금 시간 외로 2%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신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면서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엔비디아 관련주들이라 할까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조용했지만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어제 21선에 닿고 야무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일본 엔화는 계속 엔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 우리 여행 많이 가시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이라서 일본 가니까 매우 싸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일본 가는 게 훨씬 싸다. 막 이런 상황인데 일본 엔화가 계속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 중국 위안화도 일본 엔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 위안화는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돈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나타난 현상인데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금리를 최근에 막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어제 최근에는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 5곳 지금 부도 직전에 몰려가지고 증자를 당국이 승인했다. 이런 것도 증자를 당국이 승인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냥 국가가 모든 걸 경제까지 다 주무르고 있는데요. 이미 헝다라든지 사실상 파산 아닙니까? 우리 그냥 시장 경제였으면 옛날에 파산하고 어떻게 했을 건데 국가 통제 경제다 보니까 그냥 안 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뭐 엉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골배. 그래서 중국의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또 불리하면 또 발표를 안 하고 조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한 23개월째입니다. 감수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실적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올 1월부터 안 하다가 몰아서 지금 쭉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뭐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지만 이것도 많이 조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중국은 지금 쪼그라들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당장은 단기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일본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도 안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제 환율이 다시 1307원 이렇게 1300원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주식 사기가 좀 거시기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1300원이 중요한데 다시 올라섰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쭉 빠져서 다시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할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주변 정세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그 분위기에 같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외국인이 주식 매수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수준까지 올라서고 있다. 이게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정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 재미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여기서부터 특히 야무지게 밀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보면 6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이 6월 9일입니다. 이게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 고점을 찍고 좀 오르르 하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요. 요게 6월 12일부터 빠지고 있는 거예요. 6월 19일부터입니다. 자, 근데 6월 19일부터 무슨 일이 있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본격적인 야무진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 6월 넷째 주죠. 5일 내내 외국인이 팔아서 국제무가 1조를 넘었어요. 코스닥도 4천억 이상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 잠시 순매도가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다시 큰폭 순매도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요 국면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네, 하는 겁니다. 아하. 외국인 매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군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이 파니까 코스닥 시장은 뭐 전 세계 증시들이 다 지난 4월에 고점을 상향 돌파했는데 코스닥 시장만 못했어요.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해 들어 상승폭이 뭐 세계 1위이긴 하였지만 못하는 데는 역시 외국인 매도가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태도도 그래요. 어제도 보면요. 이렇게 팔았죠. 그제도 그랬어요. 겨우 3시쯤 돼가지고 살짝 줄어들었는데 이때 뭐 3시에서 순매도가 살짝 줄어들어 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구장창 팔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은 또 아침에 쭉 팔고 이렇게 미기적거리다 오후에 순매도를 줄이는 이런 패턴을 자주 보여왔는데 최근 지난주부터는 그런 조짐이 없죠.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태도도 우리 시장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 네. 오장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도도 규모도 크지만 매도하는 주식을 파는 자세도 상당히 묵직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 늘 행운 가득만님 말씀처럼 지금 또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지금 얼렁얼렁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외국인과 외국인 매매 방향과 코스닥 지수 방향은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 지수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요.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2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연기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이때 반도체 등등 뭐 AI 관련주 등등을 하면서 그 후공정 관련주 아니면 볼그리드 BGA 관련주, 볼그리드 어레이 관련주 막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연기금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좀 뜸합니다. 물론 6월 21일부터 23일에 조금 사는 듯 하면서 시장에 약간 온기를 줬습니다만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연기금이 이제 힘을 안 쓰니까 외국인이 그대로.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결국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할 건가에 달려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연이틀 팔았으니까 오늘은 순매수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눈을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결론은 썼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하락 종목이 많거든요. 보시면 지금 하락 종목이 보면 지금 언제부터 6월 19일부터 지금 며칠째입니까? 6월 19일부터 계속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하락 종목 수가 많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몰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는데 6월 19일 이후부터 딱 6월 26일 하루만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크게 많지도 않았어요. 791 종목 대 673 종목이니까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종목이 계속 많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어서 투자 심리는 상당히 무겁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손실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다. 왜냐면 맨날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수익 내기가 힘들겠죠.
자,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도 다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의 순매도 때문이다. 그래서 6월 19일, 6월 20일 이때부터 외국인 주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시 탄력을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첫째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았으면 제일이겠죠. 근데 지금 환율로 봐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1300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지 않는다면 순매수 안 해주려면 그냥 관망이라도 해주면 그래서 어제 그제처럼 한 2천억대 1000억대를 팔면, 그리고 아침부터 장 마칠 때가 주구장창 팔면 힘들겠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를 한다면 연기금이라도 어떻게 좀 사주면, 연기금이 한 200억 이상 순매수 해주면 또 지난 6월 상순과 같은 탄력적인 장세는 가능하겠다. 200억 이상 순매수 해준다면.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돼주면 시장의 탄력을 발휘할 것 같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은 무거운 흐름이 불가피하다. 이게 시장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그 반도체 쪽이 좀 온기가 있는데요.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좀 많을 때 막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우리는 쭉 알겠지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에 올리면 이것도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제 마이크론의 긍정적 전망이 꼭 우리 시장 전체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매수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나치게 반도체에 몰리면 이것도 시장을 좀 싸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JM님 힘드시죠? 힘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 이거는 지금 투자자들 전반이 겪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지안님 중앙 DNM, 중앙 DNM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중앙 DNM 어제 또 많이 빠지는 바람에 속상하셨을 건데 051980인데요. 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업이, 제가 중앙 DNM 설명을 드렸죠. 중앙 DNM은 그냥 중앙 DNM이 아니고 사실상 NCAM2입니다. NCAM2. NCAM2. 그런데 어제 NCAM이 올랐는데 중앙 DNM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뭔가 수급상, 일시적 수급상 문제가 있을 건데, 이 공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제 매도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네. 결과가 아니고요. 이런 거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DNM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석을 해놨던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공시를, 요걸 좀 크게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6월 30일 날, 내일이죠. 내일 34만 9천 주가 추가 상장된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어제 6월 28일부터 이건 공매도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매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상장이 되니까, 수도 결제일 날 주식 상장되니까 미리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니냐 싶고요. 그래서 중앙 DNM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어서 이 영향이 제가 볼 때는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꼭 빠지는 거 아니에요. 34만 주가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장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그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된다고 할 때 센 종목은 그 전날부터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 상장되는 날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꼭 전환사채 물량 상장이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영향이 아닌가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뭐죠? 이거는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만약에 무슨 본질적 문제 때문에 뭐 비즈니스와 관련한 악재 때문에 빠진다. 어제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게 그렇거든요. LG화학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LG화학, 최근에 LG화학 사장님도 그 얘기 했죠. 화학업종이 지금, 제가 화학업종 근처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롯데케미칼 같은 거. 네, 요런 쪽 지금은요, 이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 생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하락이면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심각하죠.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근처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LG화학도 2차 전지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화학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사장님도 돈 안 되는 건 이제 정리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로 일시적 수급의 문제로 하락했다. 이건 기회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정혜원님, 프로님, CEO님들이는 왜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왜? 이게 어디서 옵니까? 남다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용기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내 회사가 지금 멀쩡하게 잘 돌아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럼 여러분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야, 자사주 좀 사봐라. 아니면 친구한테 야, 우리 회사 좋은데 지금 주가 떨어지네. 야, 좀 사봐라. 앞으로 좋을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장님인데 회사가 지금 LG화학처럼 막 화학업종처럼 뭐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친인척한테 우리 주식 있으시면 좀 파세요. 아니면 누가 친구가 또 야, 네 회사 좀 주식 좀 사볼까? 하면 야, 지금은 좀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수급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회죠. 다만 그러니까 뭐 물렸다, 주식 사서 물렸다 이러시면 그냥 손해보고 팔 수는 없죠. 이건 손해보고 팔 성격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럼 내가 물타기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DS 자산운의 장덕수 회장님인데요. 장덕수 대표님 참 기인입니다. 저는 이분을 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카멜레온 같아요. 보통 그 기관들 대표 이런 분들은요, 아니고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 주식에 편견을 가진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주식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장덕수 회장님은 삼성전자 될 때는 삼성전자에 갔다가 또 중소형주 할 때는 중소형주, 그리고 또 막 중소형주 IR하면 굳이 본인이 가서 찾아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거든요. 그래서 DS가 잘 되는 이유가, 물론 뭐 DS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잘 되는 이유가 이렇구나. 그분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을 사는데 뭐 우리가 흔히 물리지 않습니까? 주식 사서 매일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주식 투자에서 재벌되죠. 주식 투자는 사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해도 만만치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요. 사서 물렸다. 그럼 뭐 흔하다 안 됩니까? 야, 그래서 주가 하락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린다. 야, 지난번 가격에 좋다고 샀는데 주가 하락하면 왜 못 사냐? 더 고맙지. 그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고맙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이게 실천하기는 참 힘든 얘기인데 그분이 주식을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요, 늘 개인 투자자 100이면 100 하는 얘기, 뭐 악재 없냐, 맨날 그런 식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막 스스로 불안함을 막 생산합니다. 막 스스로 막 불안해서.
눈으로 투자하시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지식과 머리로 투자하는 분이라면, 야, 이 시총이 지금 2,500억밖에 안 돼. 야, 너 한번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은 일시적 수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시적 수급의 문제고, 그것들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기회로 활용하시고, 만약에 아이고 제가 더 주식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하시면요, 그냥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업의 본질적 매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요즘 제가 리포트 엄청 많이 올리죠. 제가 참 지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막 반도체, 방산 막 조금 움직이는 종목 막 제가 따라다니면서 분석해 보는 이유가, 제가 감각을 유지한다는 감각을 찾으려고,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그 움직이는 종목을 계속 분석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평소보다 훨씬 지금 종목 분석 리포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 양반 내 특급 참모가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애청자님이 잘 못됐다, 주식 투자 잘 못됐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다 잘 못된다고 보시면 됩니다.